보증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부족하다는 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게 전년 대비지만 과거 평균 대비해서 줄지 않는다는 점. 세 번째는 뭐냐면 수요도 감소했다. 절대 수요도. 그런 관점에서는 올해 전세 가격이 쉽게 말해서 전세 보증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기엔 좀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매매 가격은 실수요도 감소하고 투자 수요도 감소한 상황에서 상반기에는 매도 물량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하반기로 갈수록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줄수록 특히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분들의 매도 물량이 증가하면서, 그렇게 되면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니까 매매 가격은 하반기로 갈수록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분 한 분 더 스튜디오에 모셔보겠습니다. 부동산 얘기 해보도록 할게요.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잘 계시죠? 네. 덕분에. 대표님 좀 새삼스럽게 예. 광순의 복덕방이잖아요. 예. 복덕방이라는 말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단어가 새삼스러워진다 이럴 때 그럼요. 있잖아요. 이 복과 덕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요? 이게 역사적 유래가 있는데요. 네. 조선시대에 복덕방이라는 곳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복덕방은 한 마을에 큰 정자나무 밑에 조그만 방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뭐한 달에 한 번씩이나 정례적으로 그 마을에 일종의 부자 계시잖아요. 그분이 돈을 내시고 음식을 가득 차린 다음에 온 마을 분들이 모여서 복과 덕을, 그러니까 말씀 나누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항상 모이면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무슨 얘기합니까? 무슨 얘기할까요? 부동산 얘기하잖아요. 아, 돈 얘기. 뭐 지 어떠냐, 뭐 밭이 어떠냐, 네. 논이 어떠냐, 이번에 우리 애 결혼하는데 집은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복덕방에서 부동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복덕방이 이제 한국으로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일종의 중개업을 하는 장소로 바뀌었죠. 그러다가 복덕방에서 하도 부동산 투기 같은 거 하니까 네.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이름이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부동산 중개소 뭐 이런 명칭을 쓰는데, 유래가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 복덕방이라는 원래 의미가 너무 좋아서 그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새삼스럽게 그래 이 단어 무슨 뜻이었을까, 유래가 뭘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질문을 드렸고요. 대표님, 이제 오늘 저희가 2024년 부동산 전반적인 전망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보고서를 내셨는데 이거 한 달에 한 번 네. 내실 계획이라고요? 네, 한 달에 네. 한 번이나 두 번 낼 예정이고요. 이건 뭐 무료로 내는 거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진짜 새해잖아요. 그렇죠. 설이 네.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전망이 좀 필요해서 오늘 이제 많은 분들과 같이 2024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좀 같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하면서 뭐 사실 얘기할 게 너무 많잖아요. 네. 시장 얘기할 때. 네. 근데 뭐부터 시작할지에 따라서 대표님이 보시는 핵심 포인트랄까? 그쵸. 키는 여기 있구나가 이제 정해질 수도 있는데 어떤 걸 메인으로 좀 처음 얘기해 볼까요? 시장의 중요성과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전망을 하는데 시장의 일반적인 생각, 보편적인 생각과 다른 것들을 먼저 얘기해야죠. 그래서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변수가 있을 중요하잖아요. 수 있고. 그렇죠. 이제 그게 사실은 중요한 거니까 네. 출발점은 그걸 좀 삼아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매가보다도 전세 얘기로 네. 좀 위주로 비중 네. 있게 시작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 좀 흥미롭게 읽었던 게 소년시대라는 네. 드라마도 네. 좀 네. 인용을 해주시더라고요. 시작해 주시죠.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일단 전세 시장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많은 전문가들이나 시장에서는 뭐냐면 전세 가격이 올해 무조건 오를 거다. 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대다수라고 보면 될 거죠. 실제로 지금도 좀 오르는 추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이제 전반적으로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올해 전세 가격 하락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 근거를 우선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 요 그래프를 같이 한번 보고 싶은데요. 네. 이 그래프는 서울 아파트의 전세 가격 상승률과 준 전세 비율을 그려드린 그래프예요. 여기서 이제 이해가 필요하신 게 준 전세가 뭐냐면 네. 일종의 우리가 반전세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 보증금을 내고 또 월세를 내는 거죠. 그런데 반전세는 다시 뭘로 구분되냐면 반월세와 준 전세로 구분돼요.
그러니까 네. 준월세와 준전세. 네. 그러니까 준전세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월세 가격보다 전세 보증금 규모가 큰 거예요. 아, 이해하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한 기준이 뭐냐면 월세의 240개월의 금액이 보증금으로 돼 있을 때 240개월 이상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세가 매월 10만 원 정도 되면 보증금이 2,400만 원 이상일 때 이걸 준전세라고 하죠. 네. 보통 이런 경우에 계약을 왜 준전세로 하냐면 전세 가격을 더 이상 올려줄 수 없을 때 불가피하게 준전세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너무 급격하게 상승할 때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보증금을 다 맞춰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 전세 가격 상승률과 준전세 계약 비율이 동일한 모습을 보여요. 즉 전세 가격이 오르면 준전세 계약 비율도 올라간다는 거죠. 네. 그렇죠? 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2022년부터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데요. 준 전세 비율이 높게 유지돼요. 이유가 뭘까요, 앵커님?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전세금이 원래 떨어지면 준 전세가 아니라 그냥 전세 보증금 그렇죠. 내면 되는데 네. 이건 뭐냐면 전세 보증금의 절대 가격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올려줄 수가 없어요.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따도 나중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수요 입장에서 그 가격을 계속 올려줘야 되는데 네.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더 이상 못 올려주니까 불가피하게 일정 부분의 월세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전세 가격이 떨어져도. 그러니까 절대 가격이 너무 비싸다. 너무 높다. 이런 걸 오를 대로 반증하는 너무 거예요. 올라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비싸져 있는 레벨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는 없다. 그 가격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이렇게 준전세라든지 일종의 전세 보증금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월세를 통해서 올라가는 그런 계약 비율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세 보증금은 안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월세를 대신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총 파이는 그대로인데 월세 비중이 조금 더 높으냐, 그렇죠, 그렇죠, 보증금 비중이 높으냐에 따라서 그렇죠. 준월세, 그쵸. 준전세 개념인데 그쵸. 전반적으로는 더 이상 오를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그렇죠. 그게 네. 이제 현상에서 나타난다. 아. 그래서 보증금이 올라가긴 좀 힘들어 어렵다. 보인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올해 전세가 올라간다는 근거가 뭐냐면 네.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 감소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임대차 시장에서 꼭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임대차 시장에서는 실수요와 실공급만 있습니다. 네. 전세를 투자로 사는 사람은 없어요. 오. 그죠? 나 전세 가격 싸니까 투자로 두 채 살아야지 이런 생각 없습니다. 철저하게 실수요와 실공급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요즘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것처럼 아파트가 입주하는 물량, 네. 즉 이사하는 물량이 감소하면 전세 가격은 상승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엄밀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표가 조금 많아서 그러시겠지만 2024년과 2025년만 한번 볼게요. 네. 그러니까 23년과 24년. 지난해 전국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 35만 4천 호였습니다. 근데 올해 31만 7천 호로 줄어요. 입주 물량 줄죠. 그럼 입주 물량 줄어서 전세 가격이 오를 거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2023년 아파트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지난해 너무 높아서 올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 평균으로 쭉 보시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또 하나 예를 드는 게 지금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 3만 호에서 올해 2만 호로 감소하죠. 50% 줄어들죠. 그래서 많이 주니까 전세 가격이 오를 거란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또 드리고 싶냐면 경기도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지 않습니다. 거의 유사한 상황이에요. 10만 7천 호에서 10만 4천 호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도 경기도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 그래서 단순하게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추정하는 건 뭔가 지금 과거 평균과 비교하고 또 이런 입주의 그러니까 일종의 이주의 유동성
이동성을 감안할 때 사실 그렇게 적절한 어떤 예측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물론 줄어든 건 맞네요. 그렇죠. 근데 그건 상대적으로 이제 작년과 비교했을 때고 그렇습니다. 한 2020년부터 5개년, 4개년 정도 이렇게 봐도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보셔야 될 거. 우리가 이제는 간과하는 게 네. 이런 증감률을 얘기할 때 전년 증감 대비해서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아파트라든지 부동산은 과거 평균하고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수요와 공급은 쓰고 없어지고 네. 그리고 이례적으로 생산하고 끝나죠. 그런데 부동산은 누적돼 있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남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없어지는 게 수요나 공급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는 과거의 전반적인 평균 수준과 현재 수준이 어떤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요. 전세 수요가 과거 평균 대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대차 시장의 가장 큰 수요 그러니까 특징은 뭐냐면 실수요와 실공급만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한국의 임대차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신규 수요는 뭐냐면 결혼 수요입니다. 그렇죠. 그죠? 결혼하면 임대차 시장에 바로 수요가 되잖아요.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네. 그런데 이 결혼 수가요 급감하고 있어요. 많이 줄었어요. 과거 평균 대비해서. 그래서 2010년도에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33만 쌍이 결혼을 했는데요. 지난해 올해 예측하는데 제가 19만 쌍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임대차 시장에서 신규 수요가 많이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예전의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필요하다는 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합해 보면 보증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부족하다는 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게 전년 대비지만 과거 평균 대비해서 줄지 않는다는 점. 세 번째는 뭐냐면 수요도 감소했다. 절대 수요도. 그런 관점에서는 올해 전세 가격이 쉽게 말해서 전세 보증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기엔 좀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오히려 점점 하반기로 갈수록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근거를 들어주시니까 네. 이렇게 납득도 설득도 이제 되는데 네. 반대쪽에서 이제 제가 드는 의문 중에 하나가 네. 그 매매가가 조금씩 지금은 약간씩 이제 떨어지는 추세에 있고 전세가는 어쨌든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면 요걸 우리가 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갭 투자를 그쵸. 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네. 그 차이를 이용한 투자죠. 네. 그러면 요 갭이 줄어드니까 네. 갭 투자 쪽으로 관심을 돌리는 수요도 또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점이 또 듭니다. 그렇죠. 이제 네. 앵커님 말씀하신 거 이제는 매매 시장 쪽으로 네,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전세 가격은 많이 안 빠지고 매매 가격은 많이 빠지면 일종의 갭이 줄어들어서 네. 갭 투자하고 투자하는 사람들 많아지면 시장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럼 다시 순환으로 전세가를 또 끌어올리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길게 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는 이번에는 매매 시장 전망을 좀 해드릴까 아, 해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매매 나오는 시장에서 문제. 네. 과연 이런 갭 투자라든가 투자 네. 수요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근데 이 매매 시장에서 결국엔 매매 시장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근데 가격은 결국엔 수요와 공급이 또 만나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요 전망을 좀 해볼게요. 네. 2023년 매매 시장의 수요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수요를 또 전망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전제가 좀 필요합니다. 어떤 전제요? 수요를 얘기할 때 이런 수요는 수요가 아니에요. 어떤 수요냐면 난 거기 아파트 사고 싶어. 나 강남의 아파트 살고 싶어, 사고 싶어는 수요가 아니에요. 수요가 아니다. 네. 그건 뭐냐면 네. 시장을 움직이는 수요는 유효 수요여야 돼요.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 그 가격을 결국엔 내가 여력이 있어서 그게 대출이든 내가 자산이든 그걸 살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 유효 수요여야 돼요. 사고 싶다고 다. 그렇죠. 할수 있는 건 이런 아니죠. 말에서 현혹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많은 분들이 이런 네. 얘기 하시는데 강남의 아파트는 절대 안 빠진다. 왜? 모두 다 사고 싶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모두 다 사고 싶다고 해서 다 수요가 되는 게 아니고 그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여야 돼요. 네. 그런 입장에서는 유효 수요를 전망해야 네. 되는데 유효 수요 입장에서 저희가 이제는 요거를 우리나라가 아파트를 어떻게 소유하고 있느냐 네. 그걸 현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이건 연령별로 네. 아파트를 소유자하는 현황인데요. 잘 보시면 이게 이제는 추세적으로 쭉 변하죠.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가면서 집을 가장 많이 늘립니다. 그죠? 네. 예. 그러다가 60대로 접어들면서 갖고 있는 아파트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이런 전반적인 흐름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주택 수요는 두 수요로 또 나눠지는데 하나는 실수요와 투자 수요인데요. 실수요는 언제 가장 많이 늘어나냐면 보시는 것처럼 30대와 40대요. 그죠? 그때 아파트 양을 가장 많이 늘린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볼게요. 이 표를 보시면 전국적이나 서울 뭐 전국 할 것 없이 다 보시면 30대는 예를 들어서 전국 기준으로 해서 30대 중에서 전체 아파트 중에서 18%를 30대가 보유하고 있고요. 40대 중에서 33%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30대부터 40대까지 실제로 아파트를 많이 산다는 얘기예요. 아무래도 뭐 자산 형성도 하고 결혼도 하고 뭐 자녀도 낳고 그렇죠. 실수요가 많이 들어오는.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런데 흥미로운 변화가 있는데요. 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30대와 70세 이상의 네. 아파트 소유 지수의 변화입니다. 이건 뭘까요? 소유 지수. 예, 그러니까 소유하는 그 변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얼마나 그 연도에 많이 변화시키느냐. 네. 많이 사느냐, 결국엔 그 해 연도에. 근데 이게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누가 변동폭이 큽니까? 주황색. 그렇죠. 네. 70세 이상이에요. 네. 70세 이상이 매년 소유하고 있는 변동폭이 커요. 그건 70세 이상 분들은 왜 집을 사고 팔까요? 거주하려고요? 투자합니까?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70세 이상은 투자와 투기 목적의 수요자들이 많을 가능성이 되게 커요. 본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변동폭이 크다는 거예요. 반면에 실수요인 30대는 어떻습니까?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적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가격의 변동을 매년 가격의 변동을 일으키는 수요는 투자 수요의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실수요보다. 사고 파는 게 좀 더 빠르니까. 활발하고. 그렇죠. 네네네. 빠르니까. 네. 반면에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네. 지점이 있어요. 최근 집값이 오르면서 30대의 투자 소유 지수의 변화가 굉장히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네. 이건 뭐냐면 실수요가 줄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주냐면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아까 제가 전제했듯이 감당해낼 수 있는 가격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만 보면 천채 중에서 중간 소득자가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집의 양이 지금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거는 30%였는데 그만큼 집값의 절대량이 올라가니까 유효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실수요도 감소하고 있는데 70대가 갖고 있는 70세 이상이 갖고 있는 수요도 주는 걸 보니까 투자 수요도 감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 수요가 감소하고 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흥미로운 현상은 이거예요. 요걸 한번 볼게요. 이 투자 수요의 특징을 최근의 특징을 좀 보실 필요가 네. 있는데 요 그래프를 또 한번 보실게요. 이건 2013년부터 연도별로 다주택자가 보유한 아파트의 증감을 조사한 수치입니다. 네. 그런데 2013년부터 다주택자가 매년 집을 계속 늘려만 왔어요. 그러다가 2021년도에 줄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다가 2022년도에 다시 사죠. 근데 2021년도가 2022년도가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네. 2021년도에는요. 집값이 가장 비쌌을 때요. 가장 비싸니까 다주택자는 어떻게 합니까? 집을 팔아요. 파는. 네. 네. 그러다가 2022년도에 갑자기 집값이 크게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을 다시 늘립니다. 자, 지금은요. 다주택자, 즉 투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집을 사는 구간이 아니라 가격이 높으면 집을 팔고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조금 늘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절대 이 수요자가 가격을 올리면서 집을 사지 않는다. 예, 예.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수요가 변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수요가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이 아니다. 그게 실수요든 투자 수요든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다주택자분들이 계속 집을 늘리면서
레벨대를 올리는 구간 그런 시장도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분위기도 있죠. 그런데 그렇죠. 지금은 그런 환경이 아니다라는 앵커님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다주택자가 집을 네. 계속 사면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줄어도 아까처럼 실수요가 줄어도 집값은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또 계속 사주니까. 그렇죠. 네. 다주택자가 투자 목적으로. 그게 투자 수요가 중요한 지점, 투자 수요의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도 똑같잖아요. 주식시장도 가격이 올라오면 더 오르잖아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에 다 투자 수요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 수요가 있으면 가격의 고점이 의미가 없어요. 계속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의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수요의 특징은 뭐다? 계속 사는 게 아니라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려주는 그런 투자 수요는 시장에 거의 없다. 이걸 이제 전제하고 시장을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수요는 지금 증가하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감소한 상황이에요. 네. 실수요는. 그러면 이제 공급을 예측하면 이제 집값 전망이 되잖아요. 근데 한국의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의 양이 아니라 누군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입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집을 사려고 시장에 가시면 건설사하고 계약하는 게 아니라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약하니까. 그래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시장에 아파트를 많이 내놓으면 공급이 증가하는 거고 네. 또 그분들이 집값 오를 것 같네. 이래서 물량을 걷어들이면 공급이 감소하는 네. 거예요. 근데 최근에 흥미로운 현상은 매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실게요. 네. 이거는 서울 아파트의 매도 물량과 그리고 매매 가격 증감률 비교입니다. 최근에 아파트 매도 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집값이 떨어지면서 2023년도에 회복했거든요. 집값이. 회복하는데도 매도 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추세적으로 계속 오를 거라고 예측하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집을 팔지 않겠죠. 더 갖고 있고 시장을 좀 보겠죠. 더 그렇죠. 높은 가격에 팔고 싶을 테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매물이 사실 줄어야 되는데 네. 계속 매물이 증가한다는 건 네. 뭐냐면 추세적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계속 줄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누가 지금 아파트를 팔지? 그걸 조사해봤더니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그래프를 같이 볼게요. 네. 파는 분들의 속성을 봤더니 10년 이상 보유한 분들의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 보유자들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10년 동안 보유하고 있었다면 쉽게 말해서 집값은 거의 평균에서 2배 이상 다 올랐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10년 이상 보유하면 일종의 양도세의 혜택이 주어지고 그다음에 집을 갖고만 있다고 해서 이익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팔아야죠.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으니까 세제 혜택도 있고 그러니까 집을 내놓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팔고 여러 채를 갖고 있지 않는 이상 거기 거주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팔고 어디론가 또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내놓으면서 어딘가는 또 수요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공급자임 동시에. 맞습니다. 네네네. 근데 지금 파는 분들은 네. 투자 목적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앵커님 말씀하신 게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예요. 지금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네. 뭐냐면 자 수요는 줄어든 상황입니다. 근데 집값을 결정하는 건 그러면 이제 매도 물량, 공급이잖아요. 공급이 많이 증가하면 집값이 많이 빠지고 집값이 수요가 없다고 해서 집을 많이 내놓지 않으면 집값이 빠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2023년 집값을 결정하는 건 매도 물량이에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파느냐. 근데 말씀하시는 게 핵심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거주하고 있으면 집값이 빠지면 안 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파는 거예요. 팔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 체크해 보냐면 이 매도 물량의 변동성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변동성이 큰 지역일수록 투자 목적으로 집을 누군가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네. 그래서 저희가 계산해 봤습니다. 서울의 지역별로요. 아파트 매도 물량의 표준 편차예요. 이 그래프가. 얼마나 매도 물량이 쉽게 변하느냐. 네. 쉽게 말하면. 쉽게 변한다는 거 보면 내가 내 집에 거주하고 있으면 갑자기 내놨다가 갑자기 걷어들이고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동폭을 감안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도 물량이 앞으로 많이 나올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보세요.
동작구, 구로구, 동대문구, 관악구, 서대문구, 강북구, 강서구, 은평구 뭐 이런 순으로 진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이 앞으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큰 거죠. 네. 이런 지역이 또 투자 목적으로 누군가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표차, 즉 매도 물량의 진폭이 굉장히 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저희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 시장이 많은 분들이 오른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올해 수요 감소 그리고 준전세 증가 그리고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런 계약 방식의 변경 때문에 전세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또 매매 가격은 실수요도 감소했고 투자 수요도 감소한 상황에서 상반기에는 매도 물량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하반기로 갈수록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줄수록 특히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분들의 매도 물량이 증가하면서 그렇게 되면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니까 매매 가격은 하반기로 갈수록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정리를 뭐 아주 명확하게 해주셨는데 네. 여기 보면은 매도 물량 마지막에 설명해 주셨으니까 요거 얘기할 때 양대 효과라는 걸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 그림도 상당히 좀 눈에 띄어서요. 어떤 말씀인지 조금 더 설명 부탁드려요. 이 양대 효과는 네. 주식시장에서 있는 효과인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그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네. 그러니까 고민하게 되죠. 특히 투자로 갖고 있으면. 그런데 누군가 막 팔기 시작해요. 싸게. 그러면 심리적으로 조급한 현상이 일어나서 같이 팔게 되는 효과예요. 그러니까 양떼들이 어떻게 돌아다니냐면 앞을 보지 않고 땅만 보고 꼬리만 보고 쫓아갑니다. 앞에 양에. 네, 앞에 양이. 네. 그래서 앞에 양이 이게 그림처럼 양 떨어지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일종의 무리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런 효과가 올해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집을 투자로 갖고 계신 분들의 이런 심리적 편향을 보이면 집값의 하락폭이 되게 커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먼저 팔려고 할 테니까 싸게. 예. 그렇군요. 저희가 앞선 출연에서 오늘은 이제 2024년 전망을 해주신 거고 네. 앞선 출연에서 저희가 PF 얘기 네. 그리고 미국 시장 쪽에 얘기를 했었는데 네. 실제로 그 사이에 좀 변화가 있어서 네.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그 네. 부분까지도 한번 들어보고 보내드리도록 하죠. 저희가 한 달 네. 전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맞아요. 대해서 얘기했는데 네. 뭐 아시겠지만 상업용 부동산이 위축되면서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도 예, 그렇죠. 이슈가 바로 있고요. 그래서 주가가 네. 뭐 50% 이상 빠졌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상업용 부동산 대출해 준 게 중소형 은행들이 많아서 직접적으로 타격이 있을 수 있는 네. 거죠. 근데 하반기로 갈수록 그런 사례들이 좀 더 증가할 수 있다. 이유는 뭐냐면 올해 만기가 5천억 달러가 들어오는데 그게 만기가 들어오면서 부실 문제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주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네. 중요한 건 미국이 이런 리스크를 감당해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라는 건데 일단 지금 미국 연준이라든가 재무부의 지금 의견은 뭐라고 제가 판단되냐면 네. 일단 지켜본다. 그 다음에 대응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선제 대응하지 않을 것 같은 전략이에요.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불확실성을 많은 투자자분들이 유의하실 필요가 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PF는 얘기 드렸지만 올해 일단 정부에서는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방침이에요. 근데 올해 그게 3분기 이후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또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가능성이 있어서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이라 미국이라든지 고금리 때문에 이뤄지는 그런 불확실성, 특히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올해 여러분들이 가장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지점이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광수 대표님께서 또 심혈을 기울여서 내신 보고서 중심으로 2024년 우리나라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해봤고요. 앞선 출연에서 또 말씀해 주셨던 PF라든지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까지 요약해서 또 의견 들었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드려요, 대표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